잠들기 직전 생각이 갑자기 몰려와 잠을 빼앗는 밤이 있습니다. 몸은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내일로, 다음 달로, 몇 년 뒤로 달려가며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지금 모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혼자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나? 이런 생각들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스스로 소란을 만드는 것 같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소란은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생각을 덮어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불안이 올라와도 다른 일에 밀려 잠깐 사라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조용해지면 마음속의 소리가 커집니다. 조용해진 만큼 생각이 커져서 오히려 이제 편해야 하는 나이에 더 괴롭다는 역설을 겪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합니다. 그만 생각해라. 별일 아니다. 강해져야 한다. 마음을 다그치면 잠깐은 누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반발이 생깁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 있다가 더 강한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눌러 넣으면 잠깐 가라앉는 듯 하지만 결국 더 세게 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는 싸움은 대개 패배로 끝납니다. 마음은 명령으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받을 때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권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나는 건강이 걱정된다.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지금 나는 외롭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로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두 번째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디지? 하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 위에 자책을 얹으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불안을 인정하면 불안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름 없는 괴물 같은 것이 이건 걱정이구나 하고 형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형태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직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돈이 당장 바닥난 것도 아니며 내일의 외로움이 현실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미래를 앞당겨 사실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사는 데서 생깁니다. 과거는 후회의 얼굴로, 미래는 두려움의 얼굴로 나타나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진행됩니다. 현재는 손에 잡히고 과거와 미래는 머릿속에서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살리는 기술은 결국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돌아온다는 건 무엇일까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습관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걸음 물러서기라고 부릅니다. 생각의 폭풍 속에 들어가 싸우지 말고 폭풍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 바람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면 바람도 결국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건강 걱정이라는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지금 경제의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 말은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생각은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은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지나갑니다. 운명은 붙잡습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문장 하나를 더 정확히 다듬어 보겠습니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면 불안이 곧 내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나간다라고 말하면 불안은 내가 아니라 내게 지나가는 날씨가 됩니다. 날씨는 변합니다. 정체성은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유연한 마음은 큰 파도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첫 연습은 단순합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이름을 붙여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걱정이 왔다. 지금 후회가 올라온다. 지금 외로움이 내 문을 두드린다.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은 잠시 숨을 돌릴 공간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여전히 밤이 어렵습니다. 관찰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반복되는 생각의 습관 자체를 바꾸려면 더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도구를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노년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의외로 종이 한 장입니다.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지요. 다음에서는 잠들기 전 10분 혹은 아침 10분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는 글로쓰기의 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년에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각을 글로 써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글을 잘못 써요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문학이 아닙니다. 잘 쓰는 글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기록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은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으니 더 커 보입니다. 안개처럼 퍼져서 나를 감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이 위에 옮기는 순간 안개가 문장으로 굳어집니다. 문장으로 굳어지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름을 가진 두려움은 이미 반은 다스려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글을 썼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글은 단지 학문을 위한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립과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마음은 혼자 생각할 때 가장 쉽게 과장됩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몇 배로 부풀어 오르고 밤이 깊을수록 더 위험한 방향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적으면 생각은 검토 가능한 것이 됩니다. 검토 가능해지는 순간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책을 펴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씁니다. 건강이 걱정된다 라고만 쓰지 말고 무엇이 걱정인지 쪼개 보십시오.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 혹시 큰 병의 신호일까 두렵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불안하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이 겁난다. 이렇게 써 내려가면 막연한 공포가 사실은 몇 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항목이 보이면 대응도 보입니다. 검진 예약을 잡는다. 비용을 미리 확인한다. 보험 적용을 알아본다.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정확히 요청할 말을 준비한다. 대응이 보이면 공포는 줄어듭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나쁜 현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불안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커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불안은 내려갑니다. 글쓰기는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서는 끝이 생깁니다. 한 줄을 쓰면 다음 줄로 넘어가고 항목을 정리하면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생기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질서가 무너져서입니다. 질서가 생기면 마음은 다시 버팁니다. 글쓰기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평가하지 말고 적으십시오. 이런 걱정을 하는 나는 한심하다 같은 말은 쓰지 마십시오. 판단이 들어가면 기록이 아니라 자학이 됩니다. 둘째, 해결책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은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날입니다. 해결은 내일 해도 됩니다. 셋째, 문장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두렵다, 불안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멋진 글이 아니라 정직한 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방식으로 두 칸 메모를 추천합니다. 왼쪽에는 걱정을 쓰고 오른쪽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을 씁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검사 결과가 두렵다라고 쓰면 오른쪽에는 내일 병원에 전화해서 일정 확인하기처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적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최소입니다. 인간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행에 의해 안정됩니다. 큰 계획은 피곤함을 부르고 작은 행동은 통제감을 부릅니다. 통제감이 생기면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글쓰기를 10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글을 쓰다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쓰니까 더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불안이 커진 게 아니라 불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뿌옇게 퍼져 있던 것이 글로 나오면서 잠시 더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선명해진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선명해진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병도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쉽듯이 마음도 선명해지면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쓰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면 잠깐 멈추고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줄만 더 적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떨린다. 이 문장 하나가 다시 관찰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쓰기가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라면 호흡은 생각을 현재로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숨을 쉴 수 없고 미래의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달아날 때 가장 빠르게 현재로 돌아오는 길이 호흡입니다. 눈을 감고 숨이 코로 들어와 가슴과 배를 채우고 다시 천천히 빠져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들썩이고 내려가는 그 움직임에만 주의를 둡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는 원래 불안이 많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중요한 태도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또 생각이 왔네 하고 조용히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돌아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노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5분 또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5분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지금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특별한 상태를 만들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은 노년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큰 해답을 찾지 말고
더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공책 한 장, 10분 기록, 그리고 5분 호흡. 이것만으로도 생각의 소용돌이는 내가 끌려가는 것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활동이 왜 생각을 가볍게 만드는지,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 불안을 어떻게 바꾸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답을 찾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려 하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과 붙어 있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불안이 커질수록 생각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은 깊어집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는 더 그렇습니다. 집안이 조용할수록 주변에 자극이 없을수록 마음은 자기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그럴 때 생각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고 불안은 과장되며 작은 걱정이 큰 공포로 바뀝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는 행동입니다. 아주 짧은 산책, 가벼운 체조, 창문 열고 바람 맞기,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가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돌던 생각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산책을 특히 권합니다. 산책은 몸을 움직이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격렬한 운동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 무릎이 굽혀졌다 펴지는 느낌, 어깨가 움직이는 느낌, 숨이 조금 가빠졌다가 다시 고르게 되는 느낌. 이 감각이 살아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생각은 미래와 과거를 떠돌지만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깨우는 일은 곧 현재를 깨우는 일입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걷는 동안만큼은 해결을 생각하지 말고 관찰을 하십시오. 바람이 차다. 햇빛이 따뜻하다. 나무가 흔들린다.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외부를 관찰하면 내 마음속 이야기의 볼륨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세상이 사라지고 내 머릿속 이야기만 커지는데 산책은 그 이야기를 바깥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루 20분, 30분이 가장 좋지만 정말 힘들면 10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마음을 더 안정시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왜 불안을 줄이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안은 몸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어깨가 굳고 턱이 긴장되고 배가 뭉치고 숨이 얕아지면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풀면 긴장이 내려갑니다. 긴장이 내려가면 불안도 내려갑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몸의 상태부터 바꿔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니까 마음이 흔들려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의 흔들림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 저는 이것을 감사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불안과 걱정이 심할 때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사람이 떠날까봐, 내 능력이 줄어들까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실을 미리 당겨서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가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좋았다. 따뜻한 물을 마셨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누군가 전화해 줬다. 몸이 오늘 하루 버텨줬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것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찾는 행위입니다. 감사할 일이 특별히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사람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쌓이면 불안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균형을 잡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은 한쪽으로만 기울면 무너집니다. 감사는 그 기울어짐을 되돌려 놓는 저울추입니다. 감사할 때 사람의 마음이 왜 바뀌는가 간단합니다. 불안은 나는 잃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움직이고, 감사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잃을 것만 바라보는 마음은 늘 쫓기고, 가진 것을 확인하는 마음은 숨을 돌립니다. 숨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휘말려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지. 감사는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저는 감사 기록도 글쓰기와 결합해 보기를 권합니다. 공책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고 그 옆에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나를 붙잡아 준 것 1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산책 15분,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웃음, 음악 한 곡, 창문 열고 바람 맞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다음에 불안이 올라올 때 내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기억이 왜곡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 라고 느끼지요. 하지만 기록은 사실을 남깁니다. 사실은 마음을 잡습니다. 여러분, 산책과 감사는 아주 소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것이 꾸준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큰 깨달음은 어느 날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은 매일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몸을 움직여 현재로 돌아오고 감사로 시선의 방향을 바꾸면 생각의 소용돌이는 나를 끌고 가는 힘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현상으로 바뀝니다. 다음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법, 그리고 노년에 왜 한두 사람과의 깊은 연결이 마음을 살리는지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늘 건강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어떤 분은 늘 돈 쪽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늘 자식 걱정으로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외로움과 관계의 문제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큰일 났다는 태도로 반응합니다. 마치 처음 겪는 일처럼 놀라고 흔들리고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반복되는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에 아주 실용적인 기술 하나를 권합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 걱정이다 라고 하면 나는 곧 그 걱정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건강 걱정이라는 생각이 또 왔다 라고 하면 걱정은 나를 전부 삼키지 못합니다.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생각이 나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마음을 살립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한 몸이 될 때 무너집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 또 건강 걱정 씨가 찾아왔구나. 오늘은 경제 불안 씨가 왔네. 후회 씨가 또 문을 두드리는구나.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요.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곧 여러분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두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 생각은 현상이 되고, 현상이 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을 붙인 뒤에 아주 짧게 대화를 해보십시오. 건강 걱정 씨, 오늘은 왜 왔습니까? 경제 불안 씨,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묻는 순간 막연한 불안이 구체로 변합니다. 막연함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구체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걱정이 올라왔는데 대화를 해보니 실제로는 검진 예약을 미뤄둔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단순합니다.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 경제 불안이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이번 달 고정 지출을 정확히 모르는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단순합니다. 종이에 지출 항목을 적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면 불안은 크게 약해집니다. 두려움은 대개 불확실성에서 자라고 확실해지면 줄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술을 생각을 손님으로 대하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되 집주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오면 알아차리되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불안이 깊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고립입니다.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직장을 그만두면 매일 만나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친구들도 각자 건강과 사정이 생기고 만남이 뜸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가족도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깊어진 생각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밀폐된 방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듯 혼자만의 생각 속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과 연결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술자리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연결은 안전한 연결입니다. 내 약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조롱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해결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혼자서 견디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 견딘 사람일수록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고 버텨왔습니다.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종교 공동체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만드십시오. 매주 화요일 저녁 혹은 매일 아침 10분 통화 같은 식으로요. 불안은 틈에서 커집니다. 규칙이 있으면 틈이 줄어듭니다. 셋째,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길 원하는지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조언 말고 그냥 들어줘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안전해집니다. 안전한 대화가 쌓이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은 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의사를 찾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은 노년 상담도 많고 전화 상담이나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내 안에서 거리를 만드는 기술이고 연결을 만드는 일은 내 밖에서 숨구멍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가면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아, 경제 불안시가 왔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사람에게 한번 전화하는 겁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생각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함께 나누면 작아집니다. 다음에서는 노년의 또 다른 불안, 무료함과 무의미함이 왜 생각을 키우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과 자연이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나 돈 문제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줄어드는 순간 생각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쁠 때는 불안이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할 일이 줄어들면 마음이 안으로만 파고들고 그 안에서 질문이 커집니다. 내 삶은 이제 뭐지?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살아온 의미가 뭐였지? 이런 질문은 고급스럽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무겁게 누릅니다. 무료함과 무의미함은 불안의 비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가 아니라 7번째에 해당하는 이 원리를 꼭 강조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의미가 있으면 큰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의미는 어디에서 옵니까? 거창한 업적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의미는 작지만 지속되는 역할에서 생깁니다. 역할이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마음이 버텨낼 이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몸과 사정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 그렇습니다. 노년의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는 것, 동네에서 환경 정리를 하는 것,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어르신 말벗 봉사처럼 아주 작은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맴돌던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에서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취미입니다. 노년에 취미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럴 힘이 어딨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취미는 힘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남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악기를 배우는 일, 글쓰기를 하는 일, 사진을 찍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활동은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 둡니다.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친절한 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움을 배우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젊어집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늙는 순간은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좋은 활동은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몸에 무리가 없을 것. 둘째, 규칙이 생길 것. 셋째, 누군가와 연결될 것. 예를 들어 주 2회 복지관 프로그램은 규칙이 생기고 사람과 연결됩니다. 동네 걷기 모임은 몸을 움직이면서 연결이 생깁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연결은 약하지만 규칙과 집중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를 사는 천재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겠다는 욕심보다 함께 있다는 따뜻함을 주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이제 8번째 방법. 저는 이것을 자연과 함께하기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도시에서 살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콘크리트 벽 안에 오래 있으면 생각이 딱딱해집니다. 숨이 짧아지고 감정이 메말라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자연 속에 잠깐만 들어가도 마음은 풀어집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바람, 물소리, 새소리 같은 것은 설명 없이도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내가 지금 겪는 불안과 걱정이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가능하면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자연 접촉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거창한 산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벤치에 앉아 10분만 나무를 바라봐도 됩니다. 그 10분이 마음을 살립니다. 자연을 대할 때는 생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햇빛이 얼굴에 닿는 느낌, 흙냄새, 나뭇잎의 움직임,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생각의 소용돌이는 약해집니다. 집 안에서도 자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분 하나를 키워보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옮겨주고 잎의 색을 살피는 작은 반복이 노년의 마음에 리듬을 줍니다. 리듬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은 리듬이 깨질 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내는 분일수록 작은 화분이라도 권합니다. 화분 하나가 방 안의 공기뿐 아니라 마음의 공기까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활동과 자연은 결국 같은 일을 합니다. 마음을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불안은 마음이 안으로만 말려 들어갈 때 커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관계가 생기고 감각이 살아나고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은 여전히 오더라도 예전처럼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다음에서는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노년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주제인 죽음을 어떻게 직시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더 깊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 중에 가장 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후회와 미련입니다. 건강 걱정이나 돈 걱정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수록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좀 더 제대로 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문장들이 밤에 특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밤은 과거를 부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현실이 우리를 잡아당기지만 밤에는 기억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저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후회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아직 삶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잘 살고 싶었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후회가 마음을 성찰로 이끌면 좋은데 마음을 자학으로 끌고 가면 나빠집니다. 성찰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자학은 마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회를 다루는 첫 원칙은 이것입니다.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고 자책을 용서로 바꾸는 것.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그때의 자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식, 그때의 체력, 그때의 환경, 그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성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때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이 한 문장이 후회를 성찰로 바꾸는 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후회는 계속 남습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였을까 하는 마음, 혹은 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 이런 후회는 그냥 잊자고 해서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정리는 잊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기억은 마음 안에서 계속 떠돌며 나를 공격합니다. 정리가 된 기억은 마음의 서랍 안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 꺼내어 배우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다시 글쓰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기록이 아니라 인생 정리 기록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자서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창한 책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목을 크게 붙이십시오. 내가 지나온 중요한 순간들, 그리고 3가지 줄기로만 써도 됩니다. 첫째, 내가 힘들었던 시기. 둘째, 내가 버텼던 방법. 셋째, 그 시기를 지나며 얻은 것. 이렇게만 정리해도 과거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과거가 나를 짓눌렀다면 이제는 과거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나는 이런 날도 버텼다. 나는 이런 아픔도 지나왔다. 이 사실이 현재의 불안을 눌러줍니다. 또 하나, 과거를 정리할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을 용서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계속 자책하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억지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미성숙했다. 그때 나는 두려웠다. 그때 나는 방법을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이것이 용서의 현실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는 목적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가볍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관계에 후회가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화해를 시도해 보십시오. 꼭 직접 만나서 큰 사과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그때 내가 미안했다 한마디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후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떠난 뒤라면 편지를 쓰십시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편지에 당신의 마음을 적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십시오.
당신을 놓아주고 나도 놓아준다. 이 문장은 과거의 매듭을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노년의 마음은 계속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노년은 후회의 시간만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꺼리는 주제로 다가가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언젠가 나도 떠난다는 사실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다른 얼굴을 쓰고 나타납니다. 건강 걱정으로, 외로움으로, 돈 걱정으로. 하지만 그 뿌리에는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회피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죽음을 직시할수록 공포는 줄어듭니다. 다음에서는 이 10번째 방법,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왜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현실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드는 두려움은 결국 끝에 대한 감각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병원 문턱이 익숙해지고 달력의 계절이 빠르게 넘어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합니다. 피하면 잠시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죽음을 피할수록 공포는 더 커집니다. 피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괴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괴물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상상에서 자라고 평정은 직시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선 관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니 죽음을 적그로 만들면 삶 전체가 전쟁이 됩니다. 전쟁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노년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이 고민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 우리가 매일 붙잡는 걱정과 다툼과 비교와 체면이 마지막 날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노년의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정돈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중 상당 부분은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상상만 커집니다. 상상이 커지면 공포가 커집니다. 그러니 죽음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삶을 정리하는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준비는 말을 남기는 준비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언장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를 정리하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걸 쓰면 더 빨리 죽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며 피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해 두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준비해 두면 남은 삶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언젠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숙제가 사라지면 오늘의 삶을 살 공간이 생깁니다.
유언장을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책 한 페이지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항목만 먼저 적어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둘째, 혹시 내가 떠난 뒤에 가족이 다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원칙. 셋째, 내 장래나 마지막 방식에 대한 간단한 바람. 이것을 적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떠나는 순간까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말해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는 정리입니다. 집안의 물건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정리입니다. 물건은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과거에 붙잡히기 쉽습니다. 노년의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가벼워짐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중요한 것만 남기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겨질 가족도 덜 힘듭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정리는 내가 편해지기 위한 행위이면서 남을 편하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노년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꼭 권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남겨두십시오.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계 정리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매듭을 푸는 일입니다. 매듭이 풀리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진 마음은 죽음을 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시하면 삶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은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의 햇빛, 오늘의 밥, 오늘의 대화, 오늘의 웃음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귀함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에 에너지를 덜 씁니다. 그러니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진하게 사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가 잡아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죽음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해 정리할 수 있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고 관계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공포가 커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평정이 커집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을 하나의 원리로 묶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 호흡, 산책, 감사, 이름 붙이기, 연결, 의미, 자연, 과거, 정리, 죽음 직시,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을 일상 루틴으로 어떻게 굳히면 노년의 마음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글로 쓰는 방법,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 몸을 움직이는 방법, 감사의 습관,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기술, 한두 사람과의 깊은 연결, 의미 있는 활동,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과거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죽음을 직시하는 태도까지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그냥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하는 힘입니다. 수용이 없는 노력은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이 없는 노력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늘 저항을 만듭니다. 저항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불안을 키웁니다. 반대로 수용은 저항을 줄이고 저항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불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마음이 무너진다. 건강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돈도 자식의 인생도 사람의 마음도 내일의 사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통제하려 애쓰다가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좌절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전이든 현대 심리학이든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태도, 내 습관, 내 말, 내 행동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불안도 변합니다. 지금의 걱정이 영원히 내 마음을 지배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지칩니다. 파도는 힘이 센데 사람은 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며 결국 흐릅니다. 물처럼 살면 마음은 덜 다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단단하게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수용은 어떻게 연습합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일상 루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았는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루틴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은 결심으로 바뀌지 않고 반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루의 틀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줄이고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3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다. 창밖에 빛이 있다. 내 몸이 나를 버텨줬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 5분만 호흡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워도 좋고 배가 움직이는 감각만 느껴도 좋습니다. 목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기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10분이라도 걷습니다. 공원을 가지 못하면 집 앞만 걸어도 됩니다. 걷는 동안은 해결책을 생각하지 말고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낮으로 데려옵니다. 오전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 넣으십시오. 큰 활동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책 몇 장, 글 몇 줄, 집안 정리 10분, 화분 물 주기, 봉사든 취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움직였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노년의 마음을 살립니다. 점심 후에는 잠깐 쉬어도 좋습니다. 다만 쉬는 시간에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도망가면 다시 호흡으로 붙잡으십시오. 오후에는 연결을 하나 넣으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됩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짧은 연결이 마음의 고립을 줄입니다. 고립이 줄면 생각의 왜곡이 줄어듭니다.
저녁에는 공책을 펴고 10분만 씁니다. 오늘 나를 괴롭힌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 생각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정리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이 대신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같은 걱정을 반복해 되새기는 일이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마음에 남기십시오. 저는 이런 문장을 권합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크기만큼만, 혹은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는다, 혹은 생각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 이런 문장은 마음이 밤에 과속할 때 브레이크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올 때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와도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있으면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불안은 나를 돌보라는 신호가 됩니다. 건강 걱정은 몸을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고, 외로움은 연결을 회복하라는 신호일 수 있고, 후회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말고 메신저로 보십시오. 메신저는 나를 해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 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음은 속도로 살고 노년은 깊이로 삽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했다면 노년에는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결국 수용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공책 한 줄, 호흡 5번, 산책 10분, 감사 3가지. 이 작은 반복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마음이 예전처럼 나를 괴롭히지 않는구나.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